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시험 보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작년과 똑같이 상황이 좋지 않는 상황에서도 시험에 매진하시고 시험에 집중하시고 열심히 시험 보시고 무사히 잘 돌아오셔서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작년과 더불어서 올해도 마찬가지 이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부담이 좀 많이 되고요. 선생님들한테는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제가 늘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목적으로 말씀드리려고 좀 합니다. 이 강의 또는 이걸 해드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첫 번째로 선생님들께서 너무너무나 궁금해하시고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저도 시험이 끝나고 바로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굴뚝 같습니다. 굴뚝 같은데 그렇게 해드리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 보자면 그냥 좀 너무 잔인한 상황인 것 같아서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정리된 상태에서 선생님들한테 조금 정확하게 표현해 드리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미 시험 보기 전부터 그냥 화요일에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어쨌건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정답 또는 시험이 어땠는지 시험을 보신 분들에 한해서 또 답도 맞추고 이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됐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목적은 내년에 준비하실 분들, 그러니까 올해 시험 보신 분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고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방향성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드릴 거예요.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여전히 그렇죠. 기출에 근거해서 문제를 많이 출제하고 계시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두 가지의 목적 때문에 제가 이 강의를 마련하게 됐고요. 한 가지만 더 우려해서 말씀드리면 이거는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약속해요. 꼭 어떤 걸 약속하냐면 제 강의를 떠나서 관계없이요. 지금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 2차 준비예요. 아침에도 게시판을 게시판이란다. 그 선생님들이 자주 들어가시는 그런 모임에 들어가서 이렇게 잠깐 봤는데 1차 합격서는 전 잘 몰라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신입니까? 4,000명에 대한 사례를 다 제가 한 것도 아니고요. 몰라요. 그리고 시험이 선생님들을 체감하기로 쉬웠다라고 하는데 그건 다 개인적인 견해인 거니까 저도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공식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어떻게 다 알아요. 그냥 저도 체감할 뿐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냥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2차 준비 열심히 하세요. 2차 준비 열심히 하시는 게 선생님들한테 맞는 거고요. 지금 이게 답이다 답이 아니다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답을 쓰신 거에 대해서 더 이상 뒤집을 수 없어요. 그냥 그 결과를 그냥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거 하기 전에도 그렇죠. 9월 10월 모의고사 강의할 때도 이거 하기 싫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정말 하기 싫습니다. 왜요? 선생님들이 이것 때문에 내가 2차를 준비해야 되는지 준비하지 않아야 되는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꼭 약속해요. 이 강의와 관계없이 무조건 선생님들은 2차 준비하세요. 무조건 하세요. 그리고요 시험지 보지 마세요. 이제 더 이상 시험지를 다시 보셔야 될 때는 언제냐면 조금 죄송스럽습니다만은 말씀드리면 본인께서 결과가 좋지 않아서 다음 연도에 준비하실 때 그때 시험지를 다시 꺼내보는 거예요. 지금 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강의를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들 관점에서 보면 1년 동안 저랑 같이 호흡하시고 저를 믿어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은 다 해야 된다라는 그 소명은 있어요. 그 사명은 있다고요. 그래서 어렵지만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 거고요. 그렇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건 약속하는 겁니다. 관계없이 2차 준비는 무조건 하세요. 아시겠죠? 2차 준비는 무조건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예. 그리고 1차 합격성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저도 잘 모릅니다. 예,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정말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 잘 몰라요. 예. 어쨌건 가겠습니다. 자, 제가 해드려야 될 건 두 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요거 하나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앞에다가 좀 쓸게요. 감히, 예. 감히 총평을 좀 내리고 싶습니다. 네, 이것도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개인적인 견해인 거고요. 아쉬웠던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좋았던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네, 어쨌건 그런 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년과는 다르게요. 올해는 교육학과 관련되어 있는 기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게 좀 특징적이었고요. 그래서 뭐 반대로 얘기하자면 전부 다 내용학이 기입으로 출제가 됐고요. 문항배열을 보면 배점을 보면 32점과 48점으로 그냥 명확해요. 제가 여기에다가 평가 통계를 집어넣어서 프로테이지가 조금 올라가기는 했는데, 그쵸? 어쨌건 교육학과 관련되어 있는 게 요만큼 나오고요. 내용학과 관련되어 있는 게 요만큼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쪽이 비중이 더 많으니까 이쪽에 더 많은 비중을 두겠다는 거는 산술적으로 표현하는 거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런 시험도 있고 이런 시험도 있구나. 근데 이게 이 정도 나오고 이게 이 정도 나오는구나 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쵸? anyway, 한 가지 아쉬웠던 걸 좀 말씀드리면, 일단 요거부터 설명드릴까요? 네, 요거 빼고는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좀 특징적이게 많이 나왔던 건 말씀드렸듯이 예, 모형이에요. 모형이 좀 많이 등장했고요. 여전히 마찬가지로 요거 두 개 더하면 거의 10점 정도 출제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나머지 거는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그쵸? 요거의 비중이 좀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요렇게 묶고 싶고요. 요렇게, 그 다음에요. 요거 별도로 요렇게 묶고 싶어요. 예, 그러면 요렇게 하면 요거가 예년에 비하면 점수의 빈도가 좀 많아요. 예년에 비하면 점수의 빈도가 조금 많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1점 나왔고요. 10점 나왔고요. 7점 나왔고요. 10점 나왔고요. 예, 10점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메이저인 역학, 생리학, 그 다음에요. 심리학, 사회학, 여기에서 10점, 나머지 10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anyway,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예년과 차이점은 요거의 비중이 좀 높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년과 비교했을 때. anyway, 그리고 나머지 거는 뭐 거의 대동소이하는 것 같고요. 예. 자, 그 다음에요. 개인적으로 이거는 선별해 보았습니다. 작년에는 65점 정도였는데 올해는 제가 선생님들 관점에서 좀 빼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총 11점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80점 만점인 시험 중에 11점을 빼면 69점 정도. 예년과 비하면 조금 높았던 것 같아요. 예년에는 한 65점 정도를 맞춰놓고 문제를 출제하신 경향이 있었는데 올해는 좀 분석을 해보니까 69점 정도를 맞춰놓고 분석을 이렇게 문제를 좀 출제하신 것 같고요. 한 가지 아쉬웠던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못 드렸던 나머지 이 11점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그쵸? 기출보다 훨씬 좀 멀어졌다는 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조금 가까웠으면 조금 나았을 텐데, 그쵸? 그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건 그 정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상대적으로 좀 쉽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예, 두 번째 쉽게 느끼는 걸 좀 설명을 드리면 작년하고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제는 정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요,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나 극명하게 자명을 하는 사실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자명한 사실은 이거 같습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걸 올해 시험을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시켜 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시험범위라고 하는 건, 그쵸? 이거에 근거해야 된다는 건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저는 자명해요. 네. 이 11점,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점을 맞추기 위해서 1년 내내 공부한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여기에 나온 문제만 다 맞춰도,
그쵸?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점을 제외한 문항을 다 맞춘다고 하더라도 69점이 나오는 거니까 개인적인 생각인데 69점 정도 나오면 대한민국의 17개 시도 교육청 가서 떨어질 지역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잘 확인하셔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년 내내 기출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다녔잖아요. 그 사실을 극명하게 증명해내고 있는 시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건 그래서 이렇게 써드렸고요.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선생님들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지문 또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문제 유형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제출해 주셨어요. 출제해 주셨어요. 제출이란다. 출제해 주셨어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걸 굉장히 많이 요구했던 시험이에요. 그래서 펜을 가지고 이렇게 좀 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계셨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3교시 4번 문제인가요? 타임아웃하고 보상 손실 나왔는데 그거를 수반성에 근거해서 써보십시오라고 하는 문제 있었잖아요. 저는 그 문제가 이번 시험에서 가장 좋았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선생님들이 소위 말하는 가채점을 했을 때 그 문항은 모두 다 맞았다라고 채점을 하셨겠지만 모르겠습니다. 글을 어떻게 써냈는지에 따라서 그거는 배점이 좀 갈릴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요.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전히 제가 늘 표현해드렸듯이 정확성을 요구하는 시험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너무나. 네. 그리고 이것도 아니고요. 단순하게 암기해서 뭘 쓰십시오 라는 문제가 분명히 있긴 하죠. 있기는 하지만 그 문제의 비율이 많거나 그러진 않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확인하셨을 거라고요. 예. 그래서 달달달달달 암기만 하는 시험은 이제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anyway, 당연하겠죠. 이런 거면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뭔가를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 이따가 말씀드리면서 하도록 할게요. 독해력을 요구하는 문제, 잘 읽어냈어야 하는 문제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역학 같은 거는 잘 읽었어야 해요. 네, 역학 같은 거는 잘 읽었어야 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뭐 안 봐도 비디오네요. 이거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시험 끝나고 여러 선생님들과 통화했는데 그쵸? 이거 실수했습니다. 저거 실수했습니다. 이거 실수했다. 물론 선생님들께서 실수하려고 실수하신 건 아니겠죠. 당연하겠죠. 당연히 압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어쨌건 간에 요게 선생님들의 뭐라고 그럴까요? 뭐 당락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크게는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근데 어쨌건 이걸 조절해내는 능력이 1년 동안 선생님들께서 공부했던 노력했던 그 바를 그쵸 좀 까먹는 방해하는 요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줄이는 노력들을 좀 많이 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어쨌건 똑같은 말인 거고 올해 좀 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점이 기출과 관련이 없는 11점이 좀 기출에서 멀어졌던 거에 비해와 더불어서 조금 아쉬웠던 건 뭐냐면 이게 별로 없었어요. 변별이 되는 문항이 그렇게 썩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좀 쉽게 느끼지 않으셨을까라고 판단을 하고요. 되게 아쉬운 사항은 요겁니다. 객관성이 너무 그래서 서술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문항이 그렇게 썩 많지 않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쨌건 그래서 올해는 이런 것들이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작년과 다르게 큰 틀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준비하거나 또는 어떻게 준비하겠다라는 거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기출에 근거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출을 달달달달달 암기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건 그렇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계속 똑같은 얘기 하니까 이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갈게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1번 영화의 제목이 답으로 나왔을까? 그렇죠? 영화의 제목이 그리스 로마, 고대 로마 체육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문을 보고 맞췄어야 되는데 솔직히 이거는 좀 맞추기가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합니다. 뭐 책에는 검노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죠? 검투사라고 써도 충분히 맞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생각합니다. 검투사, 글래디에이터. 그렇죠? 글래디에이터가 답이었던 거예요. 결국에 여기서 말하는 놈들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죠? 예, 뭐 유혈 스포츠를 얘기하는 건데 이걸 이렇게 내서 선생님들이 많이 당황해 하셨겠다. 또는
이 문항이 1번으로 배열이 되어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조금 힘드셨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걸 오히려 뒤쪽에 배치를 했으면 선생님들께서 그래도 막 이렇게 생각을 해내서 써내실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되게 많이 하는데, 이게 1번으로 등장을 하는 바람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고민이란다, 조금 당황해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요. 어쨌건 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건 계속 뭘 얘기하고 있냐면 유혈 스포츠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유혈 스포츠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 유혈 스포츠는 말씀드렸듯이 무슨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냐면 탈정치화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언급한다고요.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anyway, 그래서 뭐 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그쵸? 네. 라고 되어 있어서 이걸 쓰게끔 하는 게 왜 중요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건 많이들 맞추시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찾아보면 이 문제를 토대로 문제를 출제하지 않으셨나라고 생각하고요. 이거에 구체적인 사례를 쓰는 문제가, 그쵸? 구체적인 내용을 쓰라는 문제였기 때문에 맞춰내는 게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네. 어쨌건 이 문제를 통해서 나온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해요. 네. 그래서 정리한 내용은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왜 안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는데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요거 얘기합니다. 정치적인 속성. 이거는 아마 제가 여기에도 아마 제가 해 놓았는데, 그쵸? 요것도 아마 거의 처음 출제가 되는 내용인 것 같고, 예전에는 요거 한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그쵸? 지도사 문제에 출제가 됐었다는 거. 그러니까 계속 기출의 반복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anyway,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거는 뭐 너무나 명확해서, 그쵸?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문제였는데, 그쵸? 정치적인 속성은 이렇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서 이 말에 여기에 들어갈 말, 그쵸? 뭐 답부터 말씀드리면 뭐 상호 의존성이라는 말은 당연히 맞아야 될 것 같고요. 주어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상호 의존한다는 얘기는, 그쵸? 스포츠가 국가에 영향을 주고 국가가 스포츠에 영향을 준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말은 요 말인 거네요. 국가를 홍보하는 데 스포츠를 사용하는 거고, 그 국가는 스포츠에 그러한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일종의 혜택을 줍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금을 감면시켜준다던가 뭐 이런 사례들을 우리 많이 봤던 것 같고요. anyway, 그래서 요거는 2013년도 기출에 나왔었던 문항을 그냥 그대로 제시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그래서 이걸 맞춰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맞춰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요 모델도 마찬가지인 거죠.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요 말인 겁니다. 자, 요 말이에요. 스포츠에 대한 육성이 무엇인가? 스포츠에 대한 육성이 무엇인가? 여기에 제시된 바대로 잠깐만 읽겠습니다. 스포츠의 육성은 교육을 통해 전수되는 동시에 교육의 수단인 스포츠의 사회적인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발전된 개념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통해서 국가의 발전 또는 국가의 또 정화라기까지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건 국가의 정의적인 측면으로서 사회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육성을 합니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우리는 스포츠 육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 두 가지의 목적을 띠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행위가 있고 하나는 이런 행위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뭘 내셨냐면 그 스포츠를 육성하는 모델을 출제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피라미드 모델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하나는 낙수효과라는 모델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선순환 모델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무엇을 출제하셨냐면 선순환 모델을 출제하신 거예요. 그럼 잠깐만 소개 좀 시켜드릴게요. 피라미드라는 건 뭐냐면 알고 계시는 바대로 이런 거예요. 알고 계시는 바대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시된 바대로 잠깐만 읽으면 스포츠 참여의 기반이 확대가 되면 확대된 토양에서 기량이 좋은 선수들을 배양하고 꼭대기에서 세계 수준의 선수가 배출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대중 스포츠가 저변에 깔려 있어야 되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쵸?
프로스포츠가 발달합니다라는 걸 의미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피라미드 효과라고 하는 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는 프로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밑에 저변에 대중 스포츠가 발달하여야 합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포츠의 육성에 대한 하나의 모델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낙수 효과라고 하는 건 알고 계시는 바대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형이 아니라 역삼각의 모형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릴 거라고. 그럼 어디가 먼저 발달해야 되냐? 알고 계시는 바대로, 그쵸? 프로스포츠가 발달한 상태에서 아래로 떨어뜨리는 걸 의미한다고요. 그래서 얘와 얘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델. 그래서 이거를 절충한 모델이 선순환 모델입니다 라고 제시를 하는 겁니다. 순환이라는 말을 잘 아시잖아요. 순환. 그쵸? 그래서 여기에 제시된 바대로 엘리트 스포츠가 발달하면, 그쵸? 대중 스포츠가 발달하고 대중 스포츠가 발달하면 엘리트 스포츠가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순환이 일어납니다 라는 걸 의미하는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한 말씀 드리면, 기저의 밑바닥에 스포츠에 참여하는 수천 명의 사람이 몇몇의 올림픽 챔피언을 낳고 동시에 챔피언을 롤모델로 삼아서, 그쵸? 수천 명의 사람들이 특정한 스포츠에 참가하게 됩니다 라는 거니까 계속 이게 순환이 일어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anyway, 그래서 여기에 보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게끔 제시해 놓은 것 같아요. 여성의 엘리트 축구를 강화시킵니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 월드컵에서 우승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어디 갔습니까? 여기에 있네요. 잠재적으로 넓은 여성 축구 인재풀을 형성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제시한 바대로,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계속 선순환으로 돌아갑니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 모델. anyway,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도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이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에 나와 있는 스포츠 사회학이라는, 제가 출판사 명은 좀 출판사 무지개사인 것 같고요. 거기에서 제목 자체가 아마 스포츠 사회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강론서에 있는 내용을 그냥 이분께서 제시한 거고요. 큰 카테고리로 말씀드리면 이게 어디에 있냐면, 범주화 시킨다면 스포츠와 교육이 있어요. 스포츠와 교육 측면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네, anyway,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아쉬웠던 건 이거랑 전진 배치를 좀 해주셔서 선생님들께서 좀 많이 당황해 하셨겠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많이 해봅니다. 네, 어쨌건 자, 3번 가겠습니다. 3번 어디 갔습니까? 그러면 어디를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냐면,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요거부터 확인하셨어야 해요. 그래서 카보넨 공식을 쓰라고 했으니까 분당에 대한 목표 심박수의 범위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쵸? 여기에 놓고 그냥 푸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네요. 주의해야 될 사항은 여기에 (55에서 6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시냐면 0.5 또는 0.6을 집어넣고 푸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네요. 그쵸? 그러면 어디 걸 확인해야 되냐면, 목표 심박수 또는 카보넨 공식이 나온과 동시에 선생님들의 머릿속에는 무엇을 따져야 되냐면, 어디 갔습니까? 나이, 그 다음에요, 어디 갔어요? 요걸 따지셨어야죠. 근데 잘 보세요. 16세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최대 심박수라고 하는 건 220에서 나이를 빼는 거니까, 요 값은 220에서 나이를 빼는 값인 거니까 220에서 지금 나이가 몇 세냐면 16세예요. 그럼 204가 딱 떨어졌어요. 그럼 굳이 이건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한번 확인은 해야 돼요. 왜요? 이거랑 맞는지를 봐야 되는 거니까. 두 번째, 또 똑같아요. 15세 심박수 나와 있어요. 그럼 확인 일단 해야 돼요. 일단은 해야 한다고요. 그쵸? 자, 그래서 이걸 지운다고 치더라도 요거 확인하면 이제 요걸 가지고 확인해야겠네요. 그쵸? 그러면 집어넣고 푸시면 되겠네요. 요게 200, 이거 다른 색깔로 할까요? 요게 204니까. 그렇죠? 안정시 심박수가 지금 얼마라고 했냐면 64회라고 했습니다. 그럼 다시 쓸게요. 그러면 운동 강도
곱하기 204 마이너스 64 플러스 64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0.55를 하나 집어넣고 0.6을 하나 집어넣어서 푸시면 되겠네요. 그럼 요거 계산해내면 얼마냐면 140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 풀어낼 수 있겠네요. 0.55 곱하기 140 플러스 64, 그 다음에 얘는 0.6 곱하기 140 플러스 64 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아마 141인가 뭐 나올 거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148인가 나올 거예요. 아마도. 제가 그렇게 계산했는데 맞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건 그렇게 풀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몇 회당? 1분당 요만큼 뛰는 운동강도, 1분당 이만큼 뛰는 운동강도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안전한 게, 이거를 유효한 게라고 표현하시면 되는 거니까. 아, 거꾸로 됐다. 이게 유효한 게, 이게 안전한 게라고 표현하시면 되는 거니까. 최소 강도, 최대 강도 이렇게 풀어내는 거니까 우리. 그쵸? anyway,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1, 148 맞나요? 141, 148 그러네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여기서 확인하셔야 되는 건 이 목표였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저항성 운동합니다. 그래서 웨이트 트레이닝 합니다. 그 웨이트 트레이닝의 운동 강도를 나타내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RM입니다. 라고 쓰시고, 이런 말 쓰시기 싫으면 한글로 플레임을 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최대 반복 횟수입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렵지 않게 맞추실 수 있었고요. 그럼 결국엔 이건 이 문제는 무엇을 낸 문제냐면 운동의 강도인데 그 운동의 강도는 저항성 운동을 나타내는 운동 강도와 지구성 운동을 나타내는 운동 강도가 서로 달라요 라는 걸 의미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목표 심박수로 운동 강도를 지금 표현한 것이고, 그렇죠? 얘는 RM을 가지고 운동 강도를 나타낸 것이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다 풀어냈나요? 네, 그러네요. 자, 그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밑줄 친 기억에 관련되어 있는 법칙, 괄호 안에 기억되는 용어를 쓰세요. 라고 제시가 되어 있네요. 그쵸? 자, 물어보니까 이 문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운동 제어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였고요. 그쵸? 자, 말이 많던데, 그쵸? 뭐 어떤 게 답인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문제에서 찾아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법칙을 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법칙을 쓰라고 했으니까, 그쵸? 당연히 이렇게 써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난이도 지수도 충분히 답이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농후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 말 자체가 그 난이도 지수를 포기하고 그 난이도 지수를 떠나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근거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2013년도 기출문제거든요. 기출문제에 뭐라고 제시되어 있냐면 이렇게 제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여러분이 우리 기출문제에 대해서 많이 풀어보셨잖아요. 그쵸? 이거 설명할 때 난이도 지수로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치의 법칙을 쓰라고 해서 문제에서 법칙을 쓰는 건 당연한 건데 굳이 이게 답이 안 될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유사 답안에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그냥 조심스럽게 예상은 좀 해봅니다. 이걸 빼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알고 계시는 바대로 이것도 똑같았지 않습니까? 목표물의 크기는 똑같고 거리만 달라졌잖아요. 똑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거였죠. 어디 갔나요?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너무 빠른 속도로 공을 차서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 같구나. 느린 속도로 차면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텐데, 그럼 알고 계시는 바대로 무슨 정확성에 대한 설명이었냐면 공간 정확성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속도가 빨라지면 정확성이 감소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이런 상세의 원리라고 한다. 차라리 이걸 블랭크로 주었으면, 그렇죠? 차라리 이걸 블랭크로 줬으면 그냥 쓰셨을 텐데 좀 안타까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르셔야 했어요. 그럼 누구의 관점이었냐면 얘는 키커의 관점이었어요.
페널티킥을 차는 사람의 관점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어쨌건 그 다음에는 누구의 관점이냐면 골키퍼의 관점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이 지문을 읽었을 때 너무 억지스럽다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계속 읽어보는데 충분히 낼 만한 사례다라고 느꼈습니다. 네. 어쨌건 그래서 골키퍼입니다. 느린 속도로 움직이면 잘 막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요 말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아니야, 빨리 움직여야 돼. 그래야 더 잘 막을 수 있어 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위에서는 좀 천천히 차야지만 정확하게 찰 수 있지만 여기서는 빨리 움직여야 더 정확하게 막을 수 있단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anyway, 그럼 알고 계시는 바대로 이건 무슨 정확성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냐면 시간 정확성. 그래서 그 시간 정확성을 다른 말로 제가 뭐라고 표현해 드렸냐면 타이밍 정확성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타이밍 정확성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쨌건 자, 그래서 확인하면 그런 말들이 나올 거예요. 분명히 페널티킥을 할 때 공 막기 위해서 속도를 최대한 빨리 해야 날아오는 공을 막을 수 있는 동작은 땡땡땡과 관련. 솔직히 여기까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잘 보세요. 자극에 대한 탐색과 예측에 영향을 주고 여기까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지문에서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지문에서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요. 니은에 들어갈 말을 땡땡땡의 정확성이 많이 요구되는 과제라고 했으니까 땡땡땡이라고 하는 건 그렇죠. 타이밍 정확성밖에 없는 거네요. 타이밍 정확성밖에 없는 거잖아요. anyway, 타이밍 정확성이 많이 요구되는 과제에서는 그렇죠. 속도 정확성 상세가 적용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이걸 시간으로 쓰면 개인적으로는 타이밍이나 시간이나 뭐 똑같은 관점 개념이긴 한데 이걸 시간으로 쓰신 분들한테는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뭐 그건 채점위원들한테 맡겨야 되는 상황이겠지만 저는 시간으로 써도 전혀 답이 안 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건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뭐 계속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이 봐왔는데 이거는 사례를 좀 바꾸신 것 같아요. 그냥 이 사례 안에서 페널티킥, 축구의 키커와 그쵸 골키퍼의 관점으로 그냥 설명하고 있는 느낌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선수는 조금 공간 정확성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고 이 골키퍼는 타이밍 정확성, 시간 정확성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 기출이었던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요.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교육학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쭈루룩 출제가 됩니다. 5, 6, 7번이 아마 다 교육학이었을 거예요. 네, 근데 교육학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너무나 쉽게들 풀어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문제를 확인하도록 할게요. 네, 도전활동에 구르기 하고 있고요. 구르기에서 이제 독자적인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죠. 여기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구르기 연습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시범 보이고 그 다음에 각자 연습하고 피드백 주며 독자적인 연습을 통해서 구르기 완성했어요 라고 되어 있죠. 무슨 모형이에요? 무슨 모형을 그냥 제시하는 겁니까? 직접 교수 모형을 그냥 제시하는 거죠. 1년에 6가지 과정들이 그냥 다 묻어 있는 거죠. 어쨌건 그런데 라고 표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학급에 대한 편차가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학급별로 수준차가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통칭해서 쓰면 개인차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6개 반 중 2개 반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하지만 4개 반은 이렇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난이도가 적절한 과제에서는 높은 성공률을 보이며 과제에 참여하는 시간이 현저히 줄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 시간이 뭐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맨날 목 놓아 외쳤었네요. 실제 학습 시간이라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여드렸던 문제가 하나 있을 텐데 이 문제 아마 기억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었던 게 아마 어디 갔습니까? 이 시간과 이 시간이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는 문제 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럼 결국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깔때기 효과를 써내야 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런 깔때기 효과를 써내야 하는 게 중요한 사항인 거니까. 시사하고자 하는 바는 그거였으니까. 어쨌건
그래서 이 지문에서도 그게 현저히 줄었습니다 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시사하고 있는 바는 이걸 높입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쵸? anyway, 자, 그 다음 지문이 되게 볼만하죠. 뭐라고 출제가 됐냐면, 나는 최대한 개별적으로 많은 피드백을 제공하려고 노력했지만 학생 수가 많다 보니 모든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줄 수가 없었어요 라고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anyway, 그러면 알고 계시는 바대로 무슨 모형의 문제점입니까? 직접교수 모형의 문제점이고, 그 직접교수 모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모형이 등장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냐면 동료교수 모형이 등장했어요 라고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요거는 직접교수 모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요거는 알고 계시는 바대로 무슨 모형에 대한 설명이냐면 동료교수 모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그렇게 언급해 드렸던 거죠. 모형책이나 기타 책에 나와 있듯이 그냥 직접 교수 모형, 그 다음에 개별화된 모형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일련의 순서대로 봐야 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교수님들의 관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anyway,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시간의 개념 분류에 따라서 쓰라고 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 학습 시간 쓰시면 됐고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이 문제는. 그 다음에요, 여기에 제시한 것처럼 모형의 명칭을 쓰라고 했으니까 진짜 모형의 명칭을 쓰래요. 그냥 동료교수 모형을 쓰시면 되겠고, 자, 변별이 되려고 주시려고 했던 문장은 요거 같습니다. 그쵸? anyway, 그래서 니은의 역할을 쓰라고 했으니까 니은의 역할 여기에 읽어보면 2인 1조 구성했습니다. 학습자의 역할로 구분합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학습자가 아닌 학습자의 역할을 쓰다면 알고 계시는 바대로 여기다 쓸까요? 개인교사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말씀드렸듯이 동료교수 모형은 학습자의 역할보다는 누구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다, 개인교사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라고 여러 번 수업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의 역할은 이렇습니다, 어쩌습니다 라고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번 수업에서 성공한 이유는 학생, 특히 개인교사 역할을 맡은 학생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해서 기존에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 거니까. 이해되십니까? anyway, 그래서 여기까지는 개인교사를 썼고요. 교사와 이 학생의 학습 초기의 상호작용의 특징을 이렇게 쓰라고 했으니까 중요한 단어는 이 단어네요. 수업 주도성 프로파일에 근거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기존에 나와 있던 기출문제랑 뭐 맨날 똑같네요. 여기 있다. 여기 있어. 그쵸? 그래서 주도성 두 가지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쓰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직접적으로 지도합니다. 누가? 교사가. 개인교사 역할에 대해서 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됐나요? 됐습니까? 예, 어렵지 않게 이것도 다 기출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여드렸다시피 이 문제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쉽게 느끼는 거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걸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 만약에 이게 기출이 됐었잖아요. 그럼 선생님들 쉽다라고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모르는 문제죠. 모르는 문제라니까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글을 읽어서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건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3교시 11번 문제의 그 학력의 방향을 쓰는 게 어려운 문제인 거지, 이건 어려운 게 아니죠. 모르는 거죠. 모르면 어쩔 수 없다니까요. 모르면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맞춥니까? anyway, 그렇게 풀어내시면 됐던 문제고요. 자, 6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자, 이 문제를 출제하신 거니까, 그쵸? 확인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무엇뿐만이 아니라 어떻게와 관련되어 있는 능력도 함께 길러줘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 프로세스 스킬이라고 우리 많이 확인했었네요. 그래서 더 중요한 상황은 이거네요. 수업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를 탐색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중요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쵸?
학습과정 사조라고 우리는 언급할 수 있는 거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요. 코로나19 제한했습니다. 자연환경이란 말이 일단 먼저 들어갔고요. 인간도 세계의 구성원으로 느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걸 죄송해요. 니은을 읽지 않더라도 이미 자연환경 나왔으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무슨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명확하게 한 번 더 언급해주고 있죠. 조화롭게 해야 됩니다. 교과 내용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수업에서 배운 내용 미래에도 관련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라고 제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생태통합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anyway, 그쵸. 제가, 그쵸. 이런 한 번 정도 보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진짜로 나왔습니다. 아유, 무섭습니다. 예. 그래서 가치 정향은 어떤 교육과정 개발 모형과 연결할 수 있을까요? 라고 제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게 등장한 거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왜요? 무슨 모형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니까 학습 과정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니까. 가도 되겠습니까? 가도 돼요. anyway, 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움직임 분석 모형은 이렇습니다. 내 몸이 무엇을 하고 있냐,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디로 움직이고 있느냐 라고 했으니까 그냥 순서대로 쓰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신체, 노력, 공간, 관계라고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공간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네요. 이것도 계속 기출의 반복인 거니까. 아이고, 없나요? 아, 여기 있네요. 요소와 관련되어 있는 걸 좀 잘 찾으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그냥 요거 쓰라고 한 거니까 그 중에 요걸 구해냈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계속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썼으니까 움직임 요소를 쓰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볼만한 내용이죠. 이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엇을 낸 문제냐면 이걸 내신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래서 이 질문의 유형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알고 계시는 바대로 수렴형이에요. 이 문제를 어떤 질문의 유형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예, 확산입니다. 라고 답을 하시는 건 당연해요. 당연한 건데 무엇을 물으셨냐면 이걸 물었어요. SDMR을 물으셨다고요. 사고과정의 차이점을 물으셨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사고과정의 경로에 근거해서 쓰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알고 계시는 바대로 그렇죠? 자,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수렴적인 사고랑 확산적인 사고랑 그 과정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 정확한 답을 기억해내도록 수렴적인 사고 과정을 하나는 거치고요. 그래서 그거는 리을은 그렇게 거치고요. 미음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정답을 겪어서 확산적 사고 과정을 거칩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겠네요. 저건 좀 라이팅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런 사고 과정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몰라서 못 쓰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지 않았을까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문제는 그렇죠?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무엇을 물었던 거예요? 이걸 물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디에 있어요? 우리 스타일의 인지 파트에 있잖아요. 인지 파트에 있다는 건 가장 대표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고하고 행동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체육이라는 교과는 얘와 얘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되는 관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한 다음에 이걸 해야 되는 건데 그 질문의 유형이 결국엔 이걸 하게끔 만드는 건데 이 하게끔 만드는 과정이 두 가지로 지금 나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는 하나의 질문에 하나의 정답을 요구하는 수렴적인 과정을 거치고 있는 질문과 하나는 한 개의 정답에서 여러 개의 답을 요구하는 확산적 사고를 거치고 있는 그런 질문을 요구하거나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anyway,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시면 됐던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질문의 유형이라고 판단하셨으면 답을 쉽게 쓰셨을 수 있었을 텐데 혹시나 요 단어 때문에 요런 단어들 때문에 선생님들이 좀 당황해하지 않으셨을까라고 판단이 조금 들었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협동학습 모형 이것도 뭐 계속 기출이었던 걸 계속 보여주는 거네요. 그렇죠? 저도 여러 번 출제했습니다만
자, 그래서 제시합니다. 주제가 나와 있고요. 세 가지 개념에 기초합니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 어디 갔습니까? 여기까지 읽어야 되는 거네요. 여기까지 읽었어야 하는 거네요. 그러면 임무 충실히 수행해야 됩니다. 팀 점수에 기여합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알고 계시는 바대로 네, 개인의 책무성이 되는 거고요. 놀라운 사실은 21년도 지도사 문제에 그대로 출제가 됐다는 거. 그렇죠? 네. 그냥 그대로 그냥 냈어요. 그냥 그대로. 네. 어쨌건 이렇게 확인하시면 됐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직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학습활동 과정안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고 자, 요걸 보고 맞춰내야 하는 건데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그냥 이것만 읽어도 그냥 답이 나와요. 알고 계시는 바대로. 그렇죠? 저렇게 하는 수업 구조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했으니까 네, TAI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이제 문제에서 확인하시는 바와 같이 요거겠네요. 그리고 어디 갔습니까? 퀴즈라고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무슨 영역이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인지적인 영역이라고 표현하는 거네요. 제 자랑 같지만 죄송스럽게도 그쵸? 저도 그냥 이걸 이렇게 냈다고요. 우선순위를 좀 써보라고. 이때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선생님들 제 문제를 풀어보셨던 분들은. 그쵸? anyway 그렇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요. 얘 같은 경우엔 자, 요것만 보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었으니까? 향상되는 정도였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다 쓸까요?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STAD라고 뭐 표현하는 거니까. 그렇죠? 성취분담학습이라고 우리는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디 갔습니까? 드리블 과제라고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얘는 무슨 영역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네, 심동적인 영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라고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일단 기억에 들어갈 용어를 썼고요. 그 다음에 과제 구조의 명칭 썼고요. 그 다음에 변별을 두시려고 한 건 요거 같아요. 정의적인 영역과 함께 우선적으로 강조해야 되는 학습 영역을 순서대로 쓰세요 라고 했으니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이거는 인지적인 영역, 아까 얘는 무슨 영역? 심동적인 영역이라고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글을 잘 읽어내셔야 풀어낼 수 있었던 문제라고 판단이 듭니다. 네, 자, 그 다음 가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운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러면 알고 계시는 바대로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기출의 반복이라는 걸 여러 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쵸? 뭐 제비뽑기도 그렇고, 그쵸? 뭐 모르시는 분 안 계실 거니까 틀리지는 않으셨겠지만, 그쵸? 어쨌건 그러니까 기출이 반복된다라는 걸 계속 확인시켜 드리면서 여러분한테 설명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어쨌건 간에.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똑같네요. 손흥민 선수가 하는 사진 찍기 세레머니에 따라했어요 라고 했으니까, 따라했어요 라고 했으니까, 그쵸? 네, 모방하는 거니까 알고 계시는 것처럼 미미크리가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됐나요? 어렵지 않게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anyway. 자, 그 다음에 요 문제가 좀 변별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네. 밑줄 친 디귿에 해당되는 스포츠 제도화의 구성을 포클리의 주장에 근거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요거 읽으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무엇에 해당됩니까? 저도 문제를 출제했습니다만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만은,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것도 기출이잖아요. 어디에 기출이었냐면 어디 갔어요? 요소로 표준화, 규칙 시행, 그 다음에요 활동의 조직적 전문적인 측면, 경기기술의 정형화였는데, 이렇게 외우었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엔 이 안에 들어가서 또는 이게 뭔지를 확인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걸 공부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걸 공부했어야 이 명칭을 맞춰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냥 이것만 쭈루룩 그냥 쓰는 문제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이걸 오픈해 주잖아요. 이걸 예시로 주잖아요. 예시로. 그럼 이 예시를 맞추려면 이거가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는지 개념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어쨌건 그러면 지저분해졌네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그쵸?
우리 디귿 지문을 확인해야 한다는 거네요. 결국엔. 그쵸? 그러면 알고 계시는 바대로 활동에 이걸 써내시면 되는 거죠. 조직적 합리적인 측면을 써내시면 됐던 문제죠. 이 문제를 물어봤으니까. anyway,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는 문제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어렵지 않게 제가 아마 이렇게 아마 문제를 드렸던 것 같아요. 문제를 요렇게 아마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써내게끔 했던 것 같아요. 그쵸? 네. 됐습니까? anyway, 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됐던 문제였고요.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문제입니다. 마지막에 한 번 정도는 그냥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하나 정도는 드릴 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되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시험 보면 이걸 풀면서 되게 아쉽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네, 자, 어디서 자르시냐면 여기서 자르셔야 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공격 명제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자, 승인 명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갔습니까? 교환이론의 기본 명제를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잠깐만 소개 좀 시켜드리면, 자, 이 말이 제일 본질이라고 생각하고요. 비용과 보상을 바탕으로 인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미시론입니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 제시하는 바대로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행동은 하지 않겠고요. 보상을 많이 받는 행동은 주로 추구해서 하려고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행동하느냐를 이걸로 설명하는 이론이 교환이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원칙을 따릅니다, 이런 걸 따릅니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건 왜 행동을 하게 되느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명제, 이런 명제, 이런 명제, 이런 명제에 따라서 행동이 일어납니다 라는 걸 설명하는데, 공격 명제는 기대했던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면 화가 나서 공격적인 행동을 할 것이고, 기대했던 보상을 받게 되면 기뻐서 그걸 받아들이는 행동을 할 겁니다 라는 요 사례를 그냥 그대로 그냥 쓰신 거예요. 잠깐만 읽을게요. 선생님께서 우리 팀이 우승한 후에 크게 칭찬해 줄 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서 화가 많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격 명제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며칠 후에 주전 선수가 아니어서 팀 우승에 공헌하지 못한 나에게 네가 아니었으면 우승하지 못했을 거라는 기대하지 않았던 뭘 줬대요? 칭찬을 했대요. 그래서 승인합니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공격과 승인 명제입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번도 모의고사나 7, 8월 모의고사에 그쵸, 다루지 않아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생리학입니다. 신경세포의 전달의 원리, 운동 단위의 동원. 와, 이것도 그냥 그쵸, 너무나 명확하게 그냥 줘버렸네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뉴런이 활동 전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신호자극이 필요합니다. 개별적인 자극들은 전이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됐나요? 그래서 무슨 효과가 있어야 한답니까? 라고 제시하고 있냐면 가중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가중, 밑주칭 기억에 해당되는 두 가지 요소를 쓰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간적인 가중과 공간적인 가중에 대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가중이라고 하는 건 요거, 한번 자극이 왔을 때 역치전압에 도달하지 못해요. 또 왔을 때 역치전압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라는 개념이 아까 개별적으로는 도달하지 못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수축기라고 하고요, 요걸 잠복기라고 하고요, 요걸 이완기라고 하거든요. 어쨌건 그러면 이완이 되기 전에 한 번 더 자극이 일어나면, 즉 이것처럼 수축기가 돼서 잠복기가 돼서 이완기가 될 무렵에 다시 한 번의 자극이 주어지면 이 자극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두고 자극이 조금 그 자극 간의 시간차가 좀 짧으면 역치전압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걸 설명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시간적인 가중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극이 두 개가 오는데 그 두 개의 자극 간의 시간차가 요만큼 긴 거보다는 자극 간의 시간차가 좀 짧으면 이완기 때 한 번 더 수축기가 일어나는 거니까 역치전압에 도달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는 가중효과라고 하는 거고 그 가중효과를 우리는 시간적인 가중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뭐가 일어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탈분극이 일어납니다 라는 거를 이제 시작하고요. 그럼 이게 일어나면 뭘 어떻게 되는데 이걸 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 라고 물으시면 이게 일어나는 시초예요. 즉 다시 말하면 시발점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근수축이 일어나지 않는 거니까 그걸 설명하는 게 바로 요 시간적인 가중을 의미합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는 공간적인 가중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이에요. 즉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이걸 우리는 축사기라고 우리는 이걸 수상돌기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수상돌기에 여기에 보면 흥분성 자극이 오는 거고요. 이렇게 보면 억제성 자극이 동시다발적으로 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오는데 얘와 얘의 더한 합이 일정한 합이 역치전압에 도달하면 넘어가면 이거는 흥분성인 자극으로 제시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언급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어쨌건 그래서 이 공간적이라는 말은 어떤 특정한 공간에 그 특정한 공간을 방아쇠 구역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것까지는 모르셔도 되겠지만 특정한 공간에 억제성 자극과 흥분성 자극이 동시에 왔을 때 자극의 순효과가 역치전압을 넘어가게 되면 얘는 탈분극이 일어납니다 라고 설명하는 애예요. 그래서 아까 시간과는 다르게 공간이란 얘기는 특정한 공간에서 억제성보다는 흥분성에 대한 자극의 총합이 크면 그쵸? 역치전압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걸 설명합니다. anyway 그거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요. 공간적인 가중이라고. 어쨌건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가중효과를 두 개 쓰세요 라고 해서 시간적인 가중과 공간적인 가중을 쓰시면 되겠고요. 자, 가장 변별을 많이 두시려고 했던 건 요거 같습니다. 신호자극이 역치전압에 이제 도달했대요.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중효과에 의해서 신경세포막에 있는 개폐성 열리고 닫히고의 나트륨 통로의 변화를 쓰세요 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바대로 요게 도달했으니까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탈분극이 일어날 거고요. 탈분극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결국엔 무슨 통로가 열린 거냐면 나트륨에 대한 통로가 열렸어요 라고 우리는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나트륨 통로가 열렸다는 얘기는 그쵸? 바깥쪽에 있는 나트륨이 어느 쪽으로 들어온다고요? 세포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나요? 세포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무엇이 일어납니까? 네, 탈분극이 일어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anyway, 그래서 탈분극의 변화를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바깥쪽에 있는 나트륨이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될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요. 탈분극 이후에 땡땡땡의 이온은 이라고 했으니까 이 이온의 명칭은 칼륨 이온을 쓰시면 되겠고요. 세포 외부로 확산되어서 세포막은 다시 무슨 분극 상태로 만들어진다? 재분극 상태로 만들어진다 라고 했으니까 지금 밑줄근 요 말은 무엇에 대한 말이냐면 재분극에 대한 말을 언급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 재분극이 일어나면 여기에 제시된 것처럼 안쪽에 있는 칼륨이 어느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바깥쪽으로 빠집니다 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 말을 구체적으로 쓰면 그쵸? 칼륨 통로가 뭐 할 거냐면 이제는 열릴 거예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칼륨이 어느 쪽으로 나갈 거냐면 바깥쪽으로 나갈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무슨 분극 상태가 될 거냐면 재분극 상태가 될 거예요 라고 언급하는 겁니다. 됐나요? 됐어요. anyway,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요거였다고요. 신경세포의 자극 전달의 원리라고 표현하는, 그쵸? 신경세포의 전기적인 활동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잘라야겠네요. 그 다음에는 알고 계시는 바대로 뭐에 대한 설명을 하냐면 운동 단위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그 운동 단위는 일반적으로 순차적으로 동원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써놓았죠. 가벼운 운동, 작은 운동 단위, 큰 운동, 큰 운동 단위. 이게 무슨 법칙입니까? 무슨 원리입니까? 라고 썼으니까 제가 늘 설명드렸듯이 무슨 원리? 크기의 원리라고 쓰시면 돼요. 중요한 사실은 말씀드렸듯이 계속 기출이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21년도에 또 출제가 됐었다고요. 21년도에 또 출제가 됐었다고요. 네. 또 기출, 올해 문제.
지도사 문제. 네. 걷기와 같은 저강도 운동 중에 땡땡땡인 섬유가 먼저 동원이 되고 전력 질주와 같은 고강도 운동에서는 땡땡땡인 섬유가 주로 동원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동원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근, 여기에 동원되는 건 속근. 그렇죠? 그럼 크기의 원리를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건 심리학 문제네요. 자, 탁구에 대해서, 머신에 대해서 나오는 걸 쭉 하고 있고요. 너무나, 그쵸? 알고 계시는 바대로 무슨 연습? 구체적으로 써야 되나? 구행 연습. 이렇게 쓰면 무선 연습. 너무나 기출에 충실하고 있어서 계속 기출이었던 거니까. 그쵸? anyway.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를 좀 잘 읽으셔야 되는 거죠. 어디에 언더라인을 치셨어야 되냐면 여기에 언더라인을 좀 치셨어야 해요. 네. 그리고 나서 문제를 확인해 보니까, 그쵸? 요 학생, 초보자였을 때의 학생은, 있을까요? 초보자였을 때의 학생은, 그쵸? 낮아요. 하지만 이 사람이 느끼는 과제의 수준은 지나치게 뭐 합니까? 높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기술 수준은 낮은데 과제가 높아요. 그럼 무엇을 느끼실 겁니까? 당연하겠네요. 불안을 느끼시겠네요. 당연히 불안을 느끼시겠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에 확인할 수 있는 건 요겁니다. 연습을 점점 하니까 뭐 했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라고 되어 있죠. 중요한 단어는 요 단어죠.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날아오는 공도 잘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알고 계시는 바대로 무엇이 향상된 겁니까? 그러면 학습자의 연습을 통해서 기술 수준이 뭐 했다는 거예요? 높아졌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당연히 과제의 수준은 높은 거니까, 높은 상태에서 일치를 보는 거니까 무엇을 느낄 겁니까? 몰입을 느끼는 거죠. 됐나요? 그런데 그럼 A하고 D를 고르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와 여기를 제가 꼭 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요? 우리 기출에서도 그랬습니다만, 그쵸? 여기와 여기를 쓰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잖아요. 그쵸? 똑같은 문제잖아요. 그럼 여기를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쓰셨냐면, 여기를 뭐라고 쓰셨냐면, 라고 쓰셨다고요. 그러면 학습자가 학습자가 낮은데 높았다는 뜻이고요. 둘 다 높을 때는 몰입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랑 여기부터 여러분이 쓰시고 출발을 했어야 한다고요. 마찬가지 학습자의 기술 수준, 과제의 난이도, 과제의 수준, 뭐 똑같은 말인 거니까. 그래서 A하고 D를 쓰시면 됐던 겁니다. 어쨌건.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됐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괄호 안에 니은에 해당되는 연습 방법이라고 했으니까 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니은의 연습 방법이라고 하는 건 무선 연습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무엇을 요구하셨는지, 무선 연습 방법이 파지와 전이의 효과적임을 설명하는 바티그의 주장에 근거해서 쓰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설명하는 용어를, 그쵸? 그러면 알고 계시는 바대로 무엇이라고 쓰셔야 되냐면, 네, 맥락 간섭이 높아요. 그래서 파지와 전이가 잘 됩니다. 라고 쓰셔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anyway. 그래서 우리 기출에서 본 것처럼 수행은 낮을 수 있지만 무엇은 되게 높을 수 있다? 학습은 높아요. 라는 단어를 쓰게끔 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 지문도 문제를 좀 잘 읽으셨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귿과 디귿에 들어갈 말과 리을에 해당되는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불안과 몰입을 썼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요거죠. 디귿에서 리을로 바뀐 이유를, 그럼 아까 디귿이 뭐였냐면 불안, 리을이 뭐였냐면 몰입 이었어요. 그쵸? 그러면 불안에서 몰입으로 바뀐 이유를
몰입 모형의 변인을 이용하여 서술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X축과 Y축의 변인을 쓰라고 했네요. 그럼 이것도 아까 보여드린 무엇과 똑같아요? 기출과 똑같은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몰입을 보려면 두 개의 수준이 모두 다 어떤 상태여야 한다? 높은 상태여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습자의 기술 수준, 과제의 난이도가 둘 다 뭐 해야 된다? 높아야 된다. 그래야 무엇을 느낄 수 있다? 몰입을 느낄 수 있다 라고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문에서 그냥 똑같이 제시하고 있죠. 이건 초보자, 이건 숙련자로 제시를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Anyway, 네, 그렇게 풀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많이 됐죠? 그쵸? 요거서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잠깐 10분만 쉬었다 올게요. 네, 죄송합니다.